역사 속 기이한 실화사와 같은 날 떠난 두 사람.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나라를 함께 세웠고 그 다음 20여 년을 서로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몇 시간 차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필 그들이 세운 나라가 태어난 지 정확히 50년이 되던 날의 말이지요. 두 사람의 이름은 토머스 제퍼슨 그리고 존 애덤스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있던 두 사람입니다. 둘은 영 어울리지 않는 짝이었습니다. 제퍼슨은 버지니아의 귀족 출신에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애덤스는 북부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키가 작고 다혈질이었습니다. 한쪽은 글로 말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쪽은 입으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일하기엔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가끔 가장 안 어울리는 사람들을 같은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렇게 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니까요. 두 사람은 1775년 대륙회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식민지가 영국에 맞서 독립이라는 위험한 단어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그 단어를 입에 올린다는 건 잘못되면 반역죄로 목이 매달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듬해 독립을 선언하는 글을 쓸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 글을 누가 쓸 것인가? 애덤스는 망설임 없이 제퍼슨에게 펜을 넘겼습니다. 그가 된 이유는 이랬습니다. 자네는 버지니아 사람이니 이 일의 앞에 서야 하고 나는 미움받고 의심받는 사람이며 무엇보다 자네가 나보다 글을 10배는 잘 쓰니까. 그렇게 33살의 제퍼슨이 한 나라를 여는 문장을 썼습니다. 그가 쓴 문장 가운데 한 줄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줄은 훗날 그 두 사람보다도 그들이 세운 나라보다도 오래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촛불 아래 그 글을 쓰던 그날의 제퍼슨은 그걸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처음 한동안 두 사람은 가까웠습니다. 함께 유럽의 외교관으로 나가 일했고 제퍼슨이 아내를 잃고 무너졌을 때는 애덤스 부부가 그를 가족처럼 곁에 두었습니다. 애덤스의 아내 애비게일은 제퍼슨을 세상에 몇 안 되는 귀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낯선 바다 건너 유럽에서 두 사람은 책과 포도주와 새 나라의 꿈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대서양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막상 세워지자 두 사람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그 생각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애덤스는 강하고 중심이 단단한 정부를 원했고 제퍼슨은 권력이 더 아래로 사람들 가까이 내려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본 나라의 모양이 달랐던 겁니다. 애덤스가 먼저 대통령이 되었고 제퍼슨은 그의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생각이 정반대인 두 사람.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통령을 뽑는 1800년의 선거에서 두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서로를 헐뜯는 험한 말들이 신문을 뒤덮었습니다. 한쪽은 상대를 나라를 망칠 위험한 사람이라 했고 다른 쪽은 상대를 왕이 되고 싶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때 형제 같던 두 사람이 자신들이 함께 세운 나라의 신문 위에서 가장 추한 방식으로 서로를 찍고 있었습니다. 선거는 제퍼슨이 이겼습니다. 패배한 애덤스는 새 대통령의 취임식도 보지 않고 동트기 전에 조용히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말을 끊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영원한 적이 된 듯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버지니아의 언덕 위 저택에서, 다른 한 사람은 매사추세츠의 농장에서 서로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은 채 늙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다 권력에서 물러나 각자의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모두 아끼던 한 옛 친구가 자꾸만 둘 사이를 이어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1812년 첫날 마침내 애덤스가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거창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짧은 인사였습니다. 제퍼슨이 답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역사에 남을 편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데에는 10년의 침묵을 건너야 하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새해 인사 한 줄이 그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후 14년 동안 두 노인은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신과 정치를, 자신들이 만든 나라를, 그리고 살아온 한평생을 서로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애덤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네와 나는 서로에게 우리 자신을 다 설명하기 전에는 죽어선 안 되네. 애덤스는 워낙 할 말이 많은 사람이라 제퍼슨이 한 통을 보낼 때 두 통을 보냈습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두 사람은 종이 위에서 다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늙어갔습니다. 한쪽은 평생을 글로 말했고 한쪽은 평생을 입으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준 것은 결국 종이 위에 가만히 적힌 말들이었습니다. 1826년. 미국이 태어난 지 50년이 되는 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두 사람의 몸이 같은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마일을 사이에 두고서요. 버지니아의 몬티첼로. 제퍼슨은 며칠째 의식이 흐려진 채 누워 있었습니다. 7월 3일 밤 그는 자꾸만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오늘이 4일인가? 그는 그날까지만은 버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글로 연 그 나라의 50번째 생일을 끝내 두 눈으로 보고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 정오 무렵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83살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북쪽 매사추세츠의 퀸시. 90살의 애덤스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누군가 오늘이 독립기념일이라 알리자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영원하라 독립이여. 애덤스는 자기 오랜 친구가 자기보다 오래 살아줄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마음이 한결 놓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의식이 가물거리던 애덤스는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미국 전역은 축제 중이었습니다. 거리마다 행진과 불꽃이 이어졌고 교회 종이 울리고 예포가 터졌습니다. 50년 된 독립을 기리는 함성으로 온 나라가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지막 건국자 두 사람이 바로 그 시각에 나란히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추도사는 두 사람을 이렇게 기렸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영광이었고 죽어서도 갈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치 역사가 같은 농담을 고집하기라도 하듯 5년 뒤 또 한 명의 대통령이 7월 4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 5대통령 가운데 3이 같은 날짜에 떠난 것입니다. 이쯤 되면 우연이라는 말로는 어쩐지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그것을 운명이라 부르기로 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전해지기로 애덤스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아직 살아있다. 자신이 먼저 가고 친구는 남을 거라고 믿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제퍼슨은 5시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가들은 그 말의 정확한 형태를 확신하지 못합니다. 곁에 있던 단 한 사람은 그가 또렷이 말한 것은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이름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말은 어쩌면 그 이야기를 전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탠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50년의 우정과 다툼과 침묵과 화해. 끝에 죽어가는 그 노인이 마지막으로 더듬어 찾은 것은 자기 나라도 자기 이름도 아닌 옛 친구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평생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둘은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날을 골라 떠났습니다. 시작을 함께한 사람은 끝도 함께해야 한다는 듯이 말이지요. 그는 그 시각을 틀렸습니다. 하지만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두 사람이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말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긴 세월에 대해서는 그가 옳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쇠막대 하나가 머리를 완전히 관통했는데도 제 발로 걸어서 의사를 찾아간 어떤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역사 속 기이한 실화 5화. 머리를 관통당하고 걸어간 남자. 1848년 어느 가을날 한 남자의 머리를 쇠막대 하나가 완전히 관통했습니다. 팔뚝보다 길고 무게가 어린아이만 한 쇠막대였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앉았고 말을 했고 제 발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니어스 게이지. 25살의 철도 공사 현장 십장이었습니다. 그 시절 미국은 온 나라에 철기를 깔던 중이었습니다. 산을 뚫고 바위를 부수며 동쪽과 서쪽을 쇠줄로 잇던 시대였지요. 거칠고 위험한 일이었고 게이지 같은 사람이 없으면 도무지 굴러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데리고 일해본 사람들은 그가 현장에서 가장 유능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침착하고 빈틈이 없고 거친 인부들을 손쉽게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일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848년 9월 13일 미국 버몬트의 어느 시골. 그의 일은 철기를 놓기 위해 바위를 폭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위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화약을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덮은 다음 긴 쇠막대로 꾹꾹 다져 넣는 일이었습니다. 늘 하던 익숙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눈을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쓰던 쇠막대는 아무 막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직접 대장장이에게 부탁해 자기 손에 꼭 맞게 벼린 것이었습니다. 한쪽 끝은 뾰족했고 길이는 사람 키만 했으며 무게는 어린아이만 했습니다. 그는 그 막대를 아꼈습니다. 그 막대가 언젠가 자기 목숨을 노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로요. 그날도 여느 날과 같은 오후였습니다. 단 하나 아주 작은 순서 하나가 어긋나기 전까지는요. 순서는 이랬습니다. 화약을 넣고 그 위에 모래를 덮고 그 다음에 쇠막대로 다진다. 모래가 화약과 쇠막대 사이를 막아주는 안전의 한 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래를 부어야 할 조수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누군가 게이지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게이지는 모래가 이미 덮였으려니 생각하고 부르는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린 채 쇠막대를 화약 위로 내렸습니다. 딱 한 박자였습니다. 모래 한 겹이 빠졌다는 것을 그도 조수도 알지 못한 그 짧은 한 박자. 쇠막대가 맨화약 위 바위에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쇠막대가 곧장 위로 솟구쳤습니다. 그것은 그의 왼쪽 광대뼈 아래로 들어가 왼쪽 눈 뒤를 지나 뇌의 앞부분을 통과해 머리 꼭대기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는 20m도 더 떨어진 곳에 가서 둔탁한 소리를 내며 풀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인부들은 그 막대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방금까지 게이지의 손에 들려있던 그것이 게이지의 머리를 지나 저 멀리까지 날아가 있었으니까요. 작은 순서 하나가 어긋났을 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통째로 둘로 갈라지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반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로 넘어가 한두 번 몸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말을 했습니다. 동료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두 눈으로 본 것을 머리가 미처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소달구지에 그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게이지는 달구지 위에서 누가 부축하지도 않았는데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몇 마일이나 되는 길을 그는 흔들리는 달구지 위에서 꼿꼿이 앉아 견뎠습니다. 머리에 구멍이 뚫린 채로요. 그렇게 그는 마을 의원까지 갔습니다. 의사가 도착하자 머리에 구멍이 뚫린 그 남자는 의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 여기 일거리가 좀 생겼습니다. 그 끔찍한 상황에서 거의 농담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말이었지요. 의사는 자기 눈을 의심했습니다. 환자는 멀쩡히 깨어 있었고 묻는 말에 또박또박 대답했으며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까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에는 위아래로 뻥 뚫린 구멍이 있었습니다. 의사는 벌어진 상처 사이로 그의 뇌가 맥박에 맞춰 가만히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그날 밤을 넘기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관을 준비했습니다. 의사조차 자기가 적고 있는 것이 회복의 기록이 아니라 임종의 기록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넘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고 몇 달 뒤에는 다시 제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하버드의 외과 교수가 그를 직접 살펴보고 의대 학생들 앞에 기적처럼 그를 세웠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메운 학생들은 살아 움직이는 의학 교과서를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는 왼쪽 눈을 잃었고 머리에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 알로는 게이지가 예전 같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침착하고 믿음직하던 그 십장이 변덕스럽고 거칠고 한 가지 계획을 끝까지 밀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입이 거칠어졌고 결정을 내렸다가도 금세 뒤집었습니다. 어떤 날은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다음 날 아무렇지 않게 내팽개쳤습니다. 친구들과 한 약속도 가볍게 어겼습니다. 예전의 게이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오래 알던 사람들은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몸은 멀쩡히 회복했는데 그를 바로 그 사람이게 만들었던 무언가가 쇠막대와 함께 빠져나가 버린 듯 보였습니다. 얼굴도 기억도 말솜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어디서 자랐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을 안돼 묶어 게이지라는 한 사람으로 세워주던 무언가가 어딘가에서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이름은 교과서에 실리게 됩니다. 뇌의 특정한 부분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그토록 내밀한 것을 쥐고 있다는 역사상 가장 분명한 첫 증거로서요. 쇠막대 하나가 지나가며 사람의 자신이라는 것이 대체 어디에 사는지를 세상에 처음으로 보여준 셈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인간이 뇌라는 그 어두운 방을 처음으로 들여다본 창문 하나가 바로 그날의 끔찍한 사고였다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한 가지를 보태야 합니다. 100년이 넘게 이야기가 거듭되는 동안 게이지는 점점 더 망가진 인간으로 그려졌습니다. 술에 절어 싸움이나 일삼다 한푼 없이 떠돌이로 죽은 사람으로요. 사람들은 그런 결말을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끔찍한 사고에는 끔찍한 끝이 어울린다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한 역사가가 옛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파보니 그 비참한 모습은 대부분 후대가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옮겨갈 때마다 조금씩 더 어두운 색을 더집었던 겁니다. 사실보다 교훈이 앞섰고 교훈은 늘 더 극적인 결말을 원했으니까요. 실제 게이지의 뒷이야기는 더 조용하고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회복했습니다. 멀리 칠레까지 건너가 몇 해 동안 역마차를 몰았습니다. 100마일이 넘는 험한 산악 노선을 여러 마리의 말과 승객과 시간표와 돈을 한꺼번에 챙겨가며 운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낯선 나라, 낯선 말, 깎아지른 산길. 6마리 말의 고삐를 한 손에 쥐고 승객의 목숨과 우편물과 도착 시간을 동시에 책임지는 일.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마차를 통째로 낭떠러지로 보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망가진 폐인이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쇠막대가 무엇을 가져갔든 그는 남은 짧은 생을 그것 없이 사는 법을 다시 배웠고 상당 부분 그렇게 해냈습니다. 어쩌면 그는 잃어버린 자신을 조금씩 다시 익혀나갔는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길, 같은 말, 같은 시간표. 그 단단한 일과가 흐트러진 그를 천천히 다시 한 사람으로 묶어 주었는지도요. 그리고 그는 자기를 관통했던 그 쇠막대를 평생 곁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버리지도 숨기지도 않고요. 자기를 거의 죽일 뻔한 그 물건을 그는 오랜 동행처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날의 부상은 결국 그를 따라잡았습니다. 사고로부터 12년쯤 뒤 그는 발작을 거듭하다 어머니의 집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36살이었습니다. 그를 한번 살려보냈던 그 사고가 12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두고 조용히 다시 찾아온 셈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그의 두개골은 무덤에서 다시 꺼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개골과 그를 관통했던 쇠막대는 함께 한 박물관의 유리장 안에 놓였습니다. 오늘도 그 둘은 나란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그 유리장 앞에 서서 같은 것을 궁금해합니다. 저 쇠막대가 가져간 것은 무엇이고 그가 끝내 지켜낸 것은 또 무엇이었을까 하고요. 세상은 오랫동안 그를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진짜 이야기는 어쩌면 그 반대였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얼마나 끈질기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사고 한 번이 그를 무너뜨렸다면 그 뒤에 긴 세월은 그가 다시 일어섰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무너지는 쪽만 오래 기억했지만 그는 일어서는 쪽을 끝까지 살아냈습니다. 쇠막대는 한 사람을 부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내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발견된 그러나 단 한 사람도 타고 있지 않던 어떤 배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역사 속 기이한 실화 6화. 사람만 사라진 배. 망망대해 한가운데에서 한 척의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돛은 펼쳐져 있었고 몇 달치 식량이 그대로 있었고 짐칸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하나 그 배를 타고 떠났던 10사람만 빼고요. 그리고 그 10사람은 두 번 다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늘 사람을 삼키는 곳이었습니다. 그 시절 항구를 떠난 배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일은 드물지 않았습니다. 폭풍에 암초에 짙은 안개에 배가 사라지면 사람도 함께 사라졌지요. 그건 슬프지만 이해할 수는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150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유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라진 건 사람뿐이고 배는 멀쩡히 돌아왔으니까요. 1872년 11월 7일 미국 뉴욕 항구. 메리 셀레스트라는 이름의 범선 한 척이 이탈리아 제노바를 향해 닻을 올렸습니다. 짐칸에는 1700통이 넘는 알코올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공장에서 쓰는 공업용 알코올이었습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배 안에서 조용히 증기를 뿜어낼 수도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누구도 그것을 위험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배를 이끈 사람은 벤저민 브리그스 선장.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신앙심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멀리했고 위험을 함부로 무릅쓰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까닭없이 사고를 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번 항해에 아내 세라와 2살배기 딸 소피아를 함께 데리고 탔습니다.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들만 고향집에 남겨두었습니다. 거기에 손수 고른 7명의 선원. 모두 10사람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선장에게 이 항해는 일이면서 한편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는 긴 나들이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막 말을 배우는 2살이었고 아내 세라는 긴 항해 동안 쓸 재봉틀과 작은 풍금까지 챙겨 실었습니다. 몇 달을 바다에서 살아야 하는 그 항해를 2사람은 마치 살림을 옮기듯 정성껏 꾸렸습니다. 신중한 선장에 잘 꾸려진 튼튼한 배.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평범한 항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거의 한 달 뒤인 12월 초 대서양 한복판 아소루스 제도 부근 데이 그라티아라는 다른 배가 멀리서 이상하게 움직이는 한 척을 발견했습니다. 돛은 제대로 펴지지 않은 채였고 배는 목적지로 향하는 대신 갈 곳을 잃은 듯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키를 잡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바람이 미는 대로 비스듬히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그 배의 선장 모어하우스가 가까이 다가가 소리쳐 불렀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는 브리그스 선장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곤 바람에 흔들리는 밧줄 뿐이었습니다. 한낮의 바다 위에서 사람으로 북적여야 할 배가 그토록 고요하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길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선원 2사람을 작은 보트에 태워 그 배로 올려보냈습니다. 갑판에 오른 2사람이 본 것은 아무도 없는 배였습니다. 부서진 것도 불에 탄 것도 다툰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2사람은 갑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기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선실 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침상은 흐트러진 채였고 벽에는 옷가지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람만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배는 멀쩡했고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였고 그래서 더 섬뜩했습니다. 짐칸의 알코올은 1700통 그대로였습니다. 몇 달을 버틸 식량과 물도 그대로였습니다. 선원들의 옷가지와 짐은 각자의 방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선장의 파이프, 아내의 재봉틀, 그리고 2살배기 아이의 장난감까지.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 손가락을 튕긴 순간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잠깐 바람이라도 쐬러 갑판에 나갔다가 영영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요. 아이의 작은 장난감은 주인을 기다리듯 바닥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진 것들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배에 단 하나뿐이던 구명보트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항해에 꼭 필요한 선장의 도구들과 서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펌프 하나는 누군가 분해해 놓았고 바닷물의 깊이를 재는 막대가 갑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짐칸 뚜껑은 열린 채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다급하게 그러나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어떤 판단을 내려 배를 떠난 흔적이었습니다. 가라앉고 있지도 않은 멀쩡한 배에서 10사람이 한꺼번에 내리기로 결정한 것처럼요. 분해된 펌프와 갑판에 꺼내져 있던 측정 막대는 누군가가 마지막 순간까지 배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열린 짐칸 뚜껑은 무언가를 살피거나 공기를 빼내려 했음을 짐작하게 했고요. 그건 공포에 질려 무작정 도망친 사람들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침착하게 머리를 굴리던 사람들이 남긴 차분한 흔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일을 더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항해 일지의 마지막 기록은 11월 25일이었습니다. 배가 발견되기 열흘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 동안 메리 셀레스트는 단 한 사람도 태우지 않은 채 홀로 대서양을 떠다녔던 것입니다. 그 열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는 끝내 한마디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직하게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배에 대해 안다고 여기는 것들 가운데 상당수는 사실이 아닙니다. 식탁에 따뜻한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거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있었다거나 모든 것이 한입 베어 문채로 멈춰 있었다는 그 유명한 장면. 그건 훗날 이야기꾼들이 지어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사람은 훗날 셜록 홈스를 쓰게 되는 한 젊은이였습니다. 아서 코난 도일. 그는 의사 시절 이 배를 소재로 흥미진진한 단편 소설을 써냈고 심지어 배 이름까지 틀리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럴싸한 허구가 세월이 흐르며 사실처럼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그가 잘못 적은 이름이 진짜 이름보다 더 널리 퍼져버리기도 했습니다. 실제의 메리 셀레스트는 젖어있고 어수선했으며 돛은 너덜너덜했습니다. 진실은 오히려 너무 평범해서 더 기이했습니다.
멀쩡한 배 한 척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는 것. 사람들은 텅 빈 진실보다 김이 나는 찻잔이 놓인 식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우리는 차라리 더 으스스한 이야기를 지어내서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고 싶어 하니까요. 아무 답도 없는 것보다는 무서운 답이라도 있는 편이 견디기 쉬운 법입니다. 조사관들은 온갖 가능성을 쫓았습니다. 선상반란, 해적, 살인. 심지어 바다 괴물과 거대한 회오리까지요. 지브롤터의 한 회사 법정은 몇 달을 이 사건에 매달렸습니다. 누군가는 선원들의 짓을, 누군가는 보험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훔쳐간 것도 핏자국도 싸운 흔적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반란을 일으킨 자들이 멀쩡히 떠있는 배를 굳이 버리고 떠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정은 결국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사건을 덮었습니다. 가장 차분한 추측은 이렇습니다. 그 신중한 브리그스 선장이 자기 배가 곧 가라앉거나 폭발할 거라고 잘못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장난 펌프, 어긋난 측정, 그리고 1700통의 알코올에서 새어나왔을지 모를 증기. 그 몇 가지가 겹쳐 선장의 머릿속에 한 가지 결론을 그려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배는 위험하다. 그래서 그는 신중한 사람이 할 법한 일을 했습니다. 가족과 선원들을 작은 보트에 옮겨 태우고 그 보트를 큰 배의 밧줄로 단단히 묶은 채 위험이 지나가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큰 배는 바람을 받아 사람 없이 계속 나아갔고 노로젓는 작은 보트는 끝내 그 배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에 10사람만 덩그러니 남겨진 것입니다. 멀어져가는 자기 배를 그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깝지만 영영 닿지 못할 거리에서요. 어디까지나 가장 그럴듯한 추측일 뿐입니다. 15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범인도 시신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텅 빈 배 한 척과 끝내 닫히지 않는 질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정작 그 배에게는 의외로 시시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3년 뒤 한 선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메리 셀레스트를 일부러 암초에 처박아 가라앉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유령선은 그렇게 사람의 손에 돈 몇 푼 때문에 일부러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에서 사라진 10사람은 끝내 어디에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세라도 2살배기 소피아도 7명의 선원도 무덤 하나조차 남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 빈 배의 수수께끼를 100년 넘게 즐겼습니다. 온갖 소설과 영화와 이야기가 그 배를 우려먹었지요. 그러나 정작 그 작은 보트에 올라탔을 10사람의 마지막이 어땠을지는 사람들은 자주 잊고 지나갔습니다.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끝없는 바다를 바라보던 그 마지막 순간을요. 바다는 그날 배는 돌려주고 사람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전쟁이 끝난 지 29년이 지나도록 정글 속에서 홀로 전쟁을 계속한 어떤 군인의 이야기입니다. 잊지 않으시도록 구독으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